네, 그럼 이어받아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위한 리액트 프레임워크 중 하나인 Next.js 기초 개념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Next.js는 풀스택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리액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리액트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추가적인 기능과 최적화를 제공해서 개발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Next.js는 리액트에 필요한 번들링, 컴파일링 등의 도구들을 추상화하고 설정합니다. 그래서 설정에 시간을 쓰는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 내용이 공식 문서 Getting Started 상단에 나오는 Next.js에 대한 소개글이었고요. Next.js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일 기반 라우팅을 제공합니다. 하단의 내용은 리액트 14 앱 라우팅 기준의 내용입니다. 예약된 특수 페이지, 레이아웃, 에러, 로딩 등을 제외하면 페이지와 라우트는 앱 디렉토리 내의 파일 구조와 일치합니다. 앱 라우팅 기준이기 때문에 앱 디렉토리 내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렌더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Next.js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와 서버 컴포넌트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초기 로드 시간을 개선하고 검색 엔진 최적화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의 단점인 SEO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데요. 리액트 헬멧이나 캐노니컬 태그나 메타 태그를 사용해서 검색 엔진 최적화를 시켜야 했지만 Next.js를 사용하면 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Next.js는 정적 사이트 생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빌드 시간에 페이지를 미리 렌더링해서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패치입니다. 아래 예제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제 서버 컴포넌트에서 async await 요청을 처리할 수 있고요. 이제 요청을 간소화하고 메모리제이션, 데이터 캐싱 및 재검증을 위한 확장된 패치 API를 지원합니다. 네 번째로 스타일링 같은 경우는 CSS 모듈, 테일윈드, CSS in JS를 지원하고요. CSS in JS는 Next.js에서 설정하기 조금 까다롭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Next.js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최적화된 이미지, 글꼴, 코드 분할, 페이지 프리로딩과 같은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웹지표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의 타입 체킹과 컴파일이 더 효율적이어서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Next.js 공식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배포 예제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간단한 특징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파일 기반 라우팅에 대한 내용인데요. 파일 디렉토리를 사용해서 간단한 루트 라우트와 동적 라우트 주소를 설정했습니다. 앱 디렉토리 하위에 홈이라는 묶음 폴더 안에 이제 페이지, 루트 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포켓몬을 볼 수 있는 동적 페이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렌더링의 경우는 페이지 소스 보기를 했을 때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빈 루트 요소만 존재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스크립트에 서버 사이드에서 전달받은 포켓몬 데이터를 포함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적화의 경우 Next.js의 이미지 컴포넌트를 사용을 했고요. 이미지 컴포넌트의 경우 다양한 최적화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공식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프리패칭하는 기능을 사용했고요. 데이터 프리패칭의 경우 링크에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링크의 데이터를 미리 받아오고 렌더링하는 프리패칭 기능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데이터 패칭의 경우 패치를 사용해서 서버 사이드에서 데이터를 패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PI 엔드포인트나 헤더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클라이언트에 노출되지 않는데요.
예제를 직접 보여드리면 이제 페이지를 이동했을 때 이미지를 받아온 것, 네트워크 탭에서 이미지를 받아온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이미지와 포켓몬 데이터를 받아오기 위한 포켓몬 API에 대한 요청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다는 것을 서버 사이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트 핸들러 같은 경우는 HTTP 메소드를 지원하는 라우트 핸들러를 통해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API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예제에서 버튼을 눌러서 API 캐치 엔드포인트로 이제 포스트 요청을 보내서 서버 터미널에 로그가 찍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버튼을 눌렀을 때 터미널에 로그가 찍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우트 핸들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예시에 코스 문제를 우회할 때 등등 여러 가지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짧게 말씀드리면 Next.js는 리액트를 사용한 서버사이드 렌더링의 대명사로 많은 개발자에게 인기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사가 있고 사용자가 많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리액트 프로젝트에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나 정적 사이트 생성,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등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Next.js를 개발한 버슬의 경우 SWR, SWC, 터보팩, 스펠트 등 생태계 전반에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 및 인수하고 있고 이제 개발자 경험을 개선하고 Next.js를 비롯한 웹 개발 환경의 최적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최신 기능과 최적화를 활용을 잘 해서 개발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단점을 알아보면 Next.js를 사용할 때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나 정적 사이트 생성 등 다양한 렌더링 옵션을 잘 이해를 하고 사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제 각 옵션의 장단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기존의 리액트 애플리케이션과 다를 바가 없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Next.js를 활용해서 개발한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인프라 전략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저희 스터디에서 중점으로 배우고자 하는 내용도 CI/CD이기도 하고요. 이제 버셀의 경우 넥스트를 최적화된 환경에서 호스팅할 수 있는 주요 배포 플랫폼을 제공하지만 만약에 버셀 외에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Next.js 프로젝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의 요구사항과 예산을 고려해서 인프라를 설계하고 적합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배포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네, 이렇게 Next.js에 대한 기본 개념과 예제를 살펴보고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지난주에 한 건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하고 S3를 통해서 정적 파일을 제공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 과정에서 사용한 S3는 뭐 객체 기반 스토리지고 사실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사례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냥 필요하실 때 그 특징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차에는 그 좀 더 나아가서 스토리지와 컴퓨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해요. 그리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직접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뭐 최적화, 적합한 이런 걸 말씀을 드린다면 그건 이게 정답이고 다른 게 오답이야라기보다는 어떠한 접근 방식에 따라서 그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내가 설계한 설계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게 적합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도 혹시 표현을 하실 때 좀 그런 부분들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지와 컴퓨터를 배운 이후에는 AWS에 있는 ELB, EC2 뭔지 모르지만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저희가 동적 파일을 제공하는 법을 배워서
Next.js를 서버 사이드 렌더링 방식으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코드 디플로이라는 친구, 다 처음 듣죠? 를 사용해서 저희가 무중단 배포 자동화를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역시나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스토리지, 컴퓨트, 이게 무슨 뜻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노트북 같은 친구는 CPU나 SSD, 그 외에는 모니터나 마우스 등이 모두 결합돼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죠. 내 외부로 다양한 부품들이 있는데 사실 가장 중심이 되는 부품 두 가지만 그 서버 관점에서 고르면 저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하고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컴퓨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전자기기는 스토리지, 컴퓨터 혹은 그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컴퓨터가 없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USB라는 친구는 스토리지가 중심이 되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스토리지만 있는 경우, 뭐 CPU 같은 컴퓨터만 있는 경우, 그리고 스토리지와 컴퓨터가 함께 있는 경우 이런 친구들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일부의 컴퓨터나 스토리지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지만 AWS에서는 그 서비스를 저희가 선택해서 사용할 때 사용한 부분만큼 비용이 지불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온디맨드라고 부르고 우리가 수요를 가지고 있는 만큼 수요치만큼 사용한 만큼만 청구가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어떤 친구가 더 비용이 많이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HDD가 그래픽 카드보다 훨씬 싸잖아요. 저장 공간이 훨씬 더 싸요. 그래서 스토리지만 사용하는 경우, 스토리지로만 이루어져 있는 AWS 서비스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연산 처리를 해야 되는 컴퓨팅만 청구되는 친구들은 많은 비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섞여 있는 친구는 비용이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같은 스토리지, 같은 컴퓨터인 친구들도 어떤 건 비용이 엄청 비싸고 어떤 건 비용이 엄청 싸요. 근데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스토리지가 컴퓨터보다 싸고 두 개의 결합된 유형이 컴퓨터보다 비싸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내는 구조기 때문에 사용 유형에 따라서 분리하는 게 좋아요. 분리한다라는 건 내가 리액트를 배포하는데 스토리지만 필요한데 굳이 컴퓨터까지 결합되어 있는 CU형을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분리하는 예시가 프론트엔드는 클라우드 프론트와 S3를 통해서 정적 콘텐츠를 배포하고 있고 백엔드는 EC2나 EBS를 통해서 뭐 어떤 동적인 콘텐츠들, 뭐 사용자의 회원가입 정보 같은 걸 가공해서 프론트엔드 쪽에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둘 중에 백엔드가 주로 사용을 하는 EC2를 이용해서 서버를 구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차와 다른 점은 ELB EC2, EBS를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그 전에 클라우드 프론트 쪽에서는 그 내가 정적 콘텐츠, 웹 콘텐츠 이런 걸 기반으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서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서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론으로 배울 게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짚으면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당장은 뭐 알고 있는 게 있죠. NS 레코드나 CNM 레코드, A 레코드까지는 알지만 이게 세 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EBS, 기본이 되는 리소스가 있는데 EBS라는 친구가 있어요. EBS는 S3처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근데 데이터를 동일한 크기의 블록으로 저장을 해요. EBS가 엘라스틱 블록 스토리지인데 S3는 객체 스토리지였잖아요. 이 친구는 블록 스토리지예요. 근데 이런 블록들을 짜집기해서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파일 시스템과 유사한 계층 구조로 변환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파일 시스템은 뭐 윈도우즈의 NTFS 뭐 이런 것들 맥일 거예요. APFS 그리고 리눅스 컴퓨터의 ETC, EXT4예요. 파일 시스템의 운영체제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키워드가 있죠. 계층 구조. 저희가 알고리즘 배우면 트리 구조 같은 거 배우잖아요. 어, 저희가 이렇게 한 폴더 안에
여러 가지 폴더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폴더 안에 들어가면 또 새로운 폴더가 들어가 있어요. 각각의 폴더는 최상위 폴더부터 하위 폴더까지 계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컴퓨터들은 다 이런 계층 구조로 짜여져 있어요. 근데 파일 시스템이 왜 다르냐? 이 계층 구조가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CS, 뭐 컴퓨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지식이니까 어찌됐건 뭐 다르다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예시를 포함해놨는데 관심이 가신다면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EBS는 데이터를 뭐 읽고 쓰기 할 수 있는 디스크다. 디스크가 블록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존의 파일 시스템과 유사하게 계층 구조로 변환이 되어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완벽할 것 같고요. 근데 EC2는 여러 개의 EBS, 그러니까 EC2 하나에 EBS를 하나 연결할 수도 있고 EBS를 여러 개 연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EC2라는 친구는 여러 개의 EBS와 연결하여 선택한 운영체제에 맞는 파일 시스템을 구성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선택한 옵션은 운영체제, 네트워크 설정, 스토리지 설정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ELB라는 친구,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ELB라는 친구는 서버가 한 대만 있으면 안정성을 이제 보장하기 어려워요. 서울에만 서버가 있으면 서울의 데이터 센터가 다운이 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겠죠. 이거에 대해서 직전에 제가 3시에 설명드린 게 가용성이에요. 그러니까 서버가 단일 EC2, 하나의 EC2만 사용을 하고 있으면 가용성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 개의 서버를 여러 개의 물리적인 장소에 배포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가용성이 보장되긴 하지만 사용자가 요청을 했을 때 서울에 있는 서버로 갈 거야, 부산에 있는 서버로 갈 거야 라는 내 요청이 어디로 갈 건지를 결정할 수 없어요. 이 요청은 곧 트래픽이죠. 트래픽을 저희가 부하라고도 이렇게 동일한 뜻은 아니지만 부하가 걸린다라고 해요. 서버에 요청이 오면. 그래서 사용자의 요청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하를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서버로. 이런 부하 배분을 하기 위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ELB예요. 이 ELB를 만들 때 타입을 3개를 고를 수 있는데 뭐 4개지만 뭐 3개가 있다고 치고 3개를 고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ALB를 사용할 거예요. ALB는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인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L7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OSI 7계층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네트워크가 통신을 할 때 그 피지컬 레이어 1부터 레이어 7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너무 딥하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각 뭐 IP는 뭐 4에서 여기 써 있죠. IP라는 건 3계층에서 다루는 데이터래요. TCP 통신이라는 건 4계층이에요. 근데 HTTP 통신은 7계층이네. 그러니까 저희가 7계층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짜잖아요. 넥스트도 뭐 7계층에서 돌아가고 저희가 뭐 스프링이나 네스트 JS도 7계층에서 돌아가요. 7계층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눈으로 보이는 정보들, URL들, 리퀘스트 바디, 리퀘스트 헤더, 이 눈으로 보이는 친구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죠. 그 외에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장비에서 왔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회할 수 없고 조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ELB는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고 L7 7계층에서 돌아가는 로드 밸런서이기 때문에 7계층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친구가 부하 분산을 하는 규칙은 뭐 URL이나 리퀘스트 URL이나 헤더 같은 친구로 부하 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기본이 되는 리소스에 대해서 CS 관점에서 최소한의 지식을 배웠어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에 머리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파일 시스템이나 OS의 실계층 같은 부분들을 서버를 배포할 때가 아니면 혹은 서버를 배포하더라도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인적으로 OSI 7계층이란 이런 공부들을 하시면서 보완을 해 나가시면 되고요.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뭔가 어딘가에 필기를 해두시고 나중에 생각났을 때 ALB가 7계층인데 왜 뭐 7계층이어서 어떤 특징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구글링을 해보면서 좀 본인의 지식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 지식을 모두 배웠고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부분은 내용이 엄청 길어서.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저희가 인프라 아키텍처를 설계를 할 건데 넥스트 SSR을 쓸 거예요. SSR 방식으로 넥스트를 배포를 할 건데 선아님이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사용 사례에 따라서 CSR, SSR, SSC 등 수많은 렌더링 방식을 가지고 있고 렌더링 유형에 맞춰서 적합한 인프라 아키텍처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적 페이지와 동적 페이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 방식의 Next.js를 배포할 거예요. 즉 정적 콘텐츠와 동적 콘텐츠를 모두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동적 콘텐츠를 제공할 방법을 찾는 것. 두 번째는 사이트를 HTTPS로 만드는 것. 세 번째는 정적 콘텐츠를 캐싱할 방법을 찾는 것.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AWS에서 동적 콘텐츠 제공하기라고 치면 클라우드 프론트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이런 친구들은 저희가 원하는 서버의 형태의 사례가 아닙니다. 눌러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들의 문서는 이제 여기 있어요. 근데 그래서 서버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AWS 서버 혹은 AWS 컴퓨팅 서비스로 검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문서가 나와서 들어가 보면 5가지 그룹이 나와요. 한번 검색을 직접 해보면 5가지가 나와요. 인스턴스, 가상 머신, 컨테이너, 서버리스, 엣지 하이브리드, 비용 및 용량 관리. 모른다. 저희의 이 흐름의 전제는 모른다예요. 나는 가상머신이 뭔지 모르고 컨테이너, 서버리스 이런 것들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전부 공부하고 들어가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AWS 컴퓨팅 리소스가 5개가 있는데 설명해줘. 여기 보면 인스턴스는 엄청 간단해 보여요. 가상의 컴퓨팅 환경, 원하는 운영체제에서 앱 실행. 컨테이너는 이게 도커 컨테이너 이런 거거든요. 컨테이너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선택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모르는 친구거든요. 서버리스. 서버 없이 코드를 실행할 수 있대요. 저희가 찾는 건 서버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쓸 수 없고, 엣지나 하이브리드도 이제 뭔가 일반적인 서버로서 사용하기에 흔한 사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외를 했어요. 비용 및 용량 관리는 애초에 서버와 좀 곁다리가 다르죠. 그래서 저희는 가장 자유롭고 간단한 인스턴스를 고를 거예요. 그래서 AWS EC2에 대한 이해를 검색을 해보면 AWS EC2에 바로 이런 게 나와요. S3에서는 별게 안 나왔는데 EC2는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최종 프로젝트나 회사에서 어떤 아키텍트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막 알 수 없는 그림들을 봤을 거예요. 화살표 그어져 있고 점선 그려져 있는 거.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프로젝트 하시면서 다들 이런 거 볼 건데 이제 이 친구가 아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적을 거예요. 왜냐면 좀 지식이 광범위하고 얇게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서. 근데 이제 여기 보면 V 키워드가 있어요. 음, 다음 다이어그램은 아마존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게 뭔지 뭔가 새로운 용어 나오시면 그냥 흘리시면 돼요. 그거에 집중하면 머리가 좀 아프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는데 VPC라는 친구 안에 EC2를 넣는 기본 아키텍처래요. 이게 기본이라 이거예요. 서버를 띄우는. 근데 샬라샬라샬라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친구를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려면 다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세 종류로 구분을 해볼게요. 세 개는 리소스 레벨과 물리적 주소. 서울과 부산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는 네트워크. 저희가 와이파이 연결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컴퓨팅. 실제로 서버로서 작동하기 위한 리소스들. 각각의 내용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리소스 레벨 및 물리적인 주소지는 모든 AWS 리소스는 리소스 레벨이라는 친구와 그 유형에 맞는 물리적인 주소지가 제한되어 있어요. 어떤 리소스를 만드실 때 서울을 선택하고 만드시면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어디나 예외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레벨, 뭐 리전, VPC 뭐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뭐 모르는 단어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레벨이 4개가 있고 기본적 클라우드 레벨은 모든 영역에 해당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저희가 했던 실습을 보면 클라우드예요. 여기 지금 라우토 13이 들어가 있는 친구나 가비아 이 친구가 클라우드거든요. 라우토 13은 클라우드 리소스라서 누구나 접속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리전 레벨이죠. 리전. 저희가 서티피케이트를 이번에는 마우스 클릭으로 만들 건데 이렇게 만들려고 들어가 보면 오른쪽에 서울이라고 떠요. 서울, 버지니아 북부. 리전이거든요, 이게. 리전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 친구는. 근데 클라우드 프론트를 들어가 보면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을 못 하거든요. 클라우드 프론트는 리전을 선택을 안 한다라는 건 리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고 리전 바깥쪽에 있으니까 클라우드 레벨의 서비스예요. 클라우드 프론트는. 하지만 저희가 저번 주에 썼던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나 S3는 이제 테라폼으로 생성하신 이후에 콘솔 창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리전이 선택이 되어 있고 리전 레벨의 서비스입니다. 거기 나아가서 우리는 VPC와 서브넷이라는 친구를 배울 거고 각각의 레벨이 존재를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레벨은 4개다. 물리적인 주소는 리전이 있고요. 위에 있는 리전. 가용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리전은 AWS의 데이터 센터가 위치한 지리적인 지역이에요. 뭐 우간다, 뭐 유럽, 도쿄, 서울 이렇게 리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용 영역은 서울에서도 서울 뭐 서부, 동부, 북부, 남부 이런 느낌으로 물리적으로 한 번 더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 리전에도 A, B, C, D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일 기준 AWS 글로벌 인프라 맵에 들어가면 리전하고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33개 리전이 있고 가용 영역은 105개 그리고 아까 클라우드 프론트 팝이라는 걸 배웠죠? 600개. 리전 애쉬 캐시 REC는 13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 같은 건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생각 궁금하실 때 이 문서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AWS의 모든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의 제약사항을 가지게 된다. 리소스 레벨은 서비스가 어느 정도로 광범위한 서비스에서 제공되는지를 의미하고 물리적인 주소는 서비스가 어느 지역에서 출발해서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결론들이 나와 있는데 물리적인 주소지는 지난 실습과 이번 실습에서는 버지니아 북부 리전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버지니아 북부의 A와 C 이 알파벳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예요. A와 C 가용 영역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짚어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클라우드에서 무슨 권한이 없어요. 아니면 리소스에 접근이 안 된다면 리소스 간 접근이 안 되는 리소스 레벨이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주소지가 문제가 있거나 습관적으로 새로운 리소스를 사용하시면 내가 S3가 어떤 레벨의 서비스지? 물리적인 주소지는 어디 있을까? 파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버그를 해결하는데 매우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쪽이 좀 많아요. 1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심하라고 써져 있는 건 이해를 못 하셔도 돼요. 제 생각에는. 그 외에는 아마 이해를 해야 이제 버그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하실 수 있는데 설령 이 네트워크 리소스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더라고 하더라도 네트워크 부분에 작업을 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CS나 네트워크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은 네트워크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 지식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고요. 이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AWS 기본 네트워크에 대해서 Next.js를 배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 프로덕션 레벨의 제품을 배포하기 위해 규정 준수가 필요하거든요. 아마 신경을 안 써보셨을 거예요. 저도 안 써봤고, 뭐 예를 들면 뭐 디스크가 암호화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규정 준수가 좀 어렵다. 두 번째로 네트워크 레벨의 버그, 예를 들면 와이파이 연결이 안 돼요. 이런 버그가 있을 때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해결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네트워크 설정한 게 아니거든요. 세 번째는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어요. Next.js 사용하셨네요? 배포 자동화까지 하셨어요? 근데 서버로 요청이 어떻게 흘러가나요? 라는 물음을 했을 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네트워크 챕터를 이해를 제대로 하시면 아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어, 버그 해결하는데 빨리 해결할 수 있고요. 대답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CS와 네트워크 그런 이론을 실무와 결합해서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Next.js를 통해서 풀스택 엔지니어를 지향하시거나 일부 서버 개발을 Next.js로 하고 싶다면 이 네트워크 챕터를 실습과 무관하게 복습을 하셔서 공부를 하는 과정이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각날 때 그냥 필요할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전 지식은 인터넷의 역사 같은 거예요. 뭐 이런 문서들 눌러보면 영어 나오는데 그 아무튼 인터넷 초창기에는 모든 사용자한테 IP 주소가 할당이 되어 있어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제 핸드폰에 IP 주소가 할당이 되어 있고 뭐 와이파이, 뭐 버즈 이런 모든 전자기기에 인터넷이 필요한 전자기기에 IP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인터넷이 공급되고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사용이 가능한 IP 주소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공개되어 있는 IP가 아니라 너네가 필요한 IP를 스스로 만들어 써라라고 하는 비공개 IP가 필요해져. IP를 쓰는 게 어떤가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비공개 IP를 뭔가 그룹화하는 뭔가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걸 사설 네트워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물이죠. 그래서 그걸 VPC라고 부르고요. 뭐 최신소는 나열되어 있는데 뭐 정말 궁금하시면 눌러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Pv 주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255.25 이런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각 자릿수는 10진수의 숫자잖아요. 255가. 근데 2진수로 변환을 하면 255는 1이 8개예요. 10진수, 2진수 변환. 해볼게요. 10진수 값이 저는 255예요. 2진수가 1 8개죠. 10진수 0은 2진수가 0 8개일 거예요. 그래서 2진수 000001은 10진수로 1이다. 2진수 1은 10진수로 1이에요. 그리고 2진수 111 4개는 10진수 15고 1 6개는 63이에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계산할 거니까. 근데 어찌됐건 이 IP 주소는 10진수로 표기를 하지만 2진수로도 바꿔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근데 이런 IP 주소가 할당받은 위치, IP 주소를 누군가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IP 주소, 사용할 수 있는 IP 주소가 어떤 창고 같은 데 보관이 잔뜩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IP 주소 필요한데 하나만 줘봐 했을 때, 창고에서 물건을 하나 꺼내서 저한테 할당을 주거든요. 그래서, 공용 인터넷, 와이파이 같은 거죠. 이런 통신사를 통해서 저희가 돈을 내고 할당받잖아요. 그게 공개 IP 주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와이파이 연결을 하잖아요. 핸드폰에서. 핸드폰에는 IP 주소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에 서버 같은 친구는 사설 네트워크방에서 할당받은 IP 주소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IP 주소, 비공개 IP 주소, 형태는 똑같이 생겼는데 할당해준 사람이 공용 인터넷이 아닌 IP 주소예요. 이런 IP 주소가 어떻게 해서 이 사설 네트워크망, 이 그물의 형태로 구성이 되냐면 사이더 블럭이라는 핵심 이론으로 구성이 됩니다. 사이더 블럭은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IP 주소 뒤에 슬래시 16. 이 사이더 주소라는 건 그 IP 너가 192.0 168.0.0부터 얼마만큼 범위까지 사설 비공개 IP 주소를 할당해서 쓸 수 있어 라는 거예요. IP 주소의 범위에 시작이 될 비공개 IP 주소 192.168.0.0과 어디까지 IP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서브넷 마스크로 구성이 됩니다. 즉, 위에 있는 이 친구는 192.168.0.0부터 시작해서 슬래시 16만큼의 사설 네트워크망을 만들 거야 라고 써져 있는데
이 16을 여기서는 255 파란색으로 체크돼 있죠. 16은 255, 255, 001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대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이더 블럭을 보면 두 가지 의문이 생겨요. 이 192.168.0.0의 16을 보면 의문이 두 개가 있는데 저는 하나는 왜 이 16이 이걸로 바뀌는 거지? 두 번째로는 255, 255, 00만큼의 범위가 무슨 말이지? 우리가 뭐 길이 10cm, 뭐 1시간, 범위를 나타내는 말은 뭐 면적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얘는 이상해요. 25, 25, 00. 그래서 1번 의문부터 풀어볼게요. 1번 의문의 정답은 이진수 변환에 있어요. 10진수인 255, 255, 00은 각각의 자리를 이진수로 변환하면 1 8개, 1 8개, 0 8개, 0 8개예요. 1이 16개가 있죠. 그래서 이걸 약속한 거예요. 그냥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꾼 다음에 1이 16개 있으니까 그냥 슬래시하고 16이라고 쓰자. 반대로 보면 16이라고 써져 있으면 앞에서부터 1이 8개, 1이 8개, 그 다음에 0이겠네. 13이라고 써져 있으면 1이 8개, 뭐 그 다음에 1이 5개, 나머지는 0이겠네.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스키 길이가 8이면 1이 8개, 16이면 1이 16개, 24면 1이 24개, 30이면 1이 32개. 그리고 2번 문제가 있어요. 이만큼의 범위가 무슨 말이지? 그래서 그 아까 192.168.0.0의 16은 해당 IP부터 시작해서 255점, 255점 만큼의 범위의 망을 만들 거야라고 써져 있는데 이 범위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공식이 구글에 많지만 이걸 현실적으로 계산을 하는 게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쉬운 방법은 여기 링크를 드렸는데 사이더 블럭 캘큘레이터라고 치시면 이 IP를 넣으시면 돼요. 192.168.0.0에 16 넣고 캘큘레이트 누르면 시작이 되는 IP는 192.168.0.0인데 마지막 IP는 192.168.25255래요. 여기까지 다들 어느 정도 따라오셨나요? 조금만 어려울 건데. 네.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봐 주시면 돼요. 여러 번 설명해도 되니까. 네. 네네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음 제가 그 지금 설명 안 드리는 부분들은 그냥 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사이드 블럭을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건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거 필요한 지식인가? 네트워크잖아요, 챕터가. 근데 그 모든 물리적인 디바이스는 그 안에 가상화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존재를 해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에도 가상화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다들 터미널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다들 터미널 여셨나요? 네. 한번 이걸 쳐보실래요? ipconfig me. 잠시만요. 죄송해요. if가 아니라 ip입니다.
이렇게. 다들 뭐 나오시나요? 그 어디에 공개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정보는 뭐 나오시죠? 위에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더넷,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 DNS 전미사 이런 거 보이시나요? 뭐 IP4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그쵸? 그 개인 컴퓨터에 다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그 설정에서 바꿀 수 있거든요. 지우면 인터넷이 안 되실 거예요, 아마. 뭐 개인 컴퓨터에서 도커를 띄우거나 뭐 하거나 이런 뭐 어떤 뭐 가상 머신을 띄우거나 이런 친구들을 할 수 있는데 하게 되면 이런 뭐 제가 이더넷이 뭔지 어댑터가 뭔지 이런 거 너무 딥한 설명이고 이런 친구들이 어찌됐건 개개인의 컴퓨터 안에 그 뭐 가상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고 가상 네트워크에 인터넷을 공급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그리고 뭐 서브넷 마스크나 시작이 되는 IP가 있고요. 컴퓨터에 아마 IP 주소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다들. 192.168.5로 시작하지 않나요? IP가 다들? 네. 다들 똑같은 IP를 쓰고 있어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기기는 이렇게 사설 네트워크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음, 이제 사이드 블럭을 배웠으니까 그 VPC, AWS에는 VPC, VPC라는 건 논리적으로 격리된 가상 네트워크를 의미해요. 어떤 걸 배울 때 논리적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건 물리적으로는 컴퓨터가 한 대인데 논리적으로는 포트도 여러 개고 다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가상대 네트워크다. 격리됐다라는 건 얘가 나한테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리소스를 통해서 공개 IP 주소가 없는 수많은 서버들에게 비공개 IP 주소를 VPC가 할당해서 서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VPC의 서비스 레벨은 리전이고 물리적 주소는 선택한 리전입니다. 저희는 스터디 중이기 때문에 북부 버지니아 US 이스트 1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VPC 안에 저희가 위에 서브넷 레벨의 리소스라고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서브넷 레벨의 리소스. VPC보다 조금 더 하위에 서브넷이라는 게 있어요. 서브넷이라는 건 VPC 안에서 다시 한번 논리적 주소 범위를 사이드 블럭의 형태로 구분 짓는 거예요. 저희는 서브넷을 통해서 서버의 유형별로 서로 다른 서브넷을 씀으로써 보안을 강화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인 거죠. 백오피스에 접근하는 게 사무직이고 서버에 접근하는 게 백엔드 엔지니어면 백엔드 엔지니어가 접근하고 있는 서버에는 사무직이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다면 격리를 해야 되고 격리라는 건 저희가 단일 함수에 단일 기능을 담는 것처럼 네트워크에도 단일 격리 공간인 서버넷에 단일 종류의 서버를 배포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Next.js 서버가 두 종류가 존재한다면 서브넷도 최소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서브넷은 가용 용역 레벨의 서비스고요. 가용 용역은 뭐 서울 안에 뭐 동부, 북부 이런 느낌이죠. 물리적인 주소는 이제 선택한 VPC가 해당되는 가용 영역. 스터디 중에는 북부 버지니아 A와 C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리소스 레벨 설명할 때 이런 거 있었죠. 기본적으로 동일한 서브넷 내에서 해당 아,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제 컴퓨터에 저기 지금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네트워크잖아요. 저쪽에 지금 악시오스로 요청 못 보내실 거예요, 다들. 그쵸? 제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노트북 사용하실 때 인터넷 쓰려면 와이파이 연결하시잖아요, 다들. 근데 그 와이파이라는 게
일종의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관문이에요. 게이트웨이. 그래서 특정 서브넷 안에, 그러니까 뭐 퍼블릭 IP, 공개 IP가 없는 서브넷 안에 서버가 배포되고 나면 외부에서 접속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도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만든 VPC의 서버넷에. 그래서 AWS 서버넷의 인터넷 연결로 검색을 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뭐 엄청 샬라샬라 나오는데 어, 두 개가 나와요. 인터넷에 있는 리소스, 여기 아래 도식을 볼게요. 퍼블릭 인터넷, 뭐 통신사 같은 친구가 저한테, 혹은 퍼블릭 인터넷 안에 있는 뭐 선우님이나 소유님이 제 컴퓨터에 있는 서브넷에 있는, 이더넷에 있는 뭐 이거 뭐 리소스에 네트워크 요청을 보내시려면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열려 있어야 돼요. 인터넷의 리소스는 IPv4나 IPv6를 사용해서 서브넷의 리소스에 접근이 가능하다.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있다면. 그리고 반대로도 서브넷의 리소스는 IPv4나 IPv6, 6가 뭔지 모르니까 뭐 IPv4를 사용해서 인터넷의 리소스에 접근은 가능하다. 예시가 있죠. 네트워크 퍼블릭 인터넷에서 제 서버 쪽으로 들어오는 건 악시오스 포스트에 가까워요. 제가 서브넷 안에서 퍼블릭 인터넷에 접근하는 경우는 npm 인스톨이랑 똑같죠. 저희가 컴퓨터에서 npm 인스톨 누르면 어떤 라이브러리가 저장되어 있는 npm 뭐 스토리지에 들어가서 모듈 다운받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가능하다. 근데 이때 IPv4 주소는 추가적으로 VPC의 라우팅 테이블에서 넷 작업도 수행이 됩니다. 또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요. 라우팅 테이블과 넷. 그래서 어찌됐건 쉽게 생각하면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있으면 악시오스 포스트를 받을 수 있는 서버도 만들 수 있고 npm 인스톨도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한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건 또 검색을 해봐야 돼요. AWS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뭐 말이 나와요. 근데 사실 라우팅 테이블이잖아요. 테이블은 표죠, 표. 표인데 라우팅이 써져 있는 표일 거예요. 근데 라우팅이 뭔지 모르거든요. 정확하게. 라우팅은 네트워크에서 경로를 선택하는 프로세스예요. 약간 길찾기 같은 거죠. 미로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 제일 빠른가요? 라는 의문이에요. 네트워크에서. 혹은 내가 이제 뭐 서남님 컴퓨터에 요청 보내고 싶은데 길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경로를 선택하려고 하다가 실패할 거거든요. 그래서 라우팅은 어떤 경로를 선택하는 프로세스다. 라우팅 테이블은 각 네트워크에서 어떤 경로들, 그러니까 미로를 빠져나가는 길이 정의되어 있는 표다. 그래서 이 예시에는 이런 파일들이 적혀 있어요. 10.0.0.0의 16 사이더 블럭이죠. 대상 주소. 그러니까 너가 목적지를 여기로 하고 있으면 로컬로 가세요. 반대로 뭐 많은 것들이 나와요. 쭉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어, 여기 보면 목적지가 19, 2.168, 0.0.16이라는 건 사이더는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설 네트워크 망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제 컴퓨터에서 요청을 뭐 아xios get 하고 이렇게 보내면 이 친구는 시작 IP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로컬로 가게 돼요. 로컬이 뭔지 모르는데. 근데 167이라고 쓰면 제 사이더 블럭 안에 포함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로 갑니다. 한번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딘가로 가요. 그래서 이 라우팅 테이블은 각각의 주소가 어디로 가는지를 명시해 놓는 거다. 라우팅이 정리된 표다. 그리고 라우팅의 표 형태로 무분별하게 적혔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존재를 합니다. 네, 우선순위가 있고. 근데 내가 라우팅이 뭔지도 사실 너무 어려워요. 사이더도 어려운데 내가 라우팅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고민하고 싶지 않아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실제로는. 근데 그리고 라우팅 우선순위? 우선순위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적절한 사이더 블럭을 선택을 하시면 위 두 개를 어느 정도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건
저희가 RFC 1918 문서를 눌러보면 이런 문서 안에 그 IP 주소가 여기 써져 있어요. 이거 쓰세요. 여기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3개로 만들면 돼요. 192.168.0.0의 16으로 만들면 이 친구가 예약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 IP에서 이 3개를 안 쓰기로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보내면 안 가요. 만약에 이 IP 주소가 겹치면 npm 인스톨 하셨는데 그 npm 스토리지로 가야 되는데 그 넥스트 서버로 들어가실 거예요. 이 IP가 겹치면. 그러니까 막 20.0.0.0에 16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친구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IP 컨피그를 치시면 이 3개 중에 하나로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주소 변환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IP 통신은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어요. 인터넷과 서버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으면 직접이라는 건 바로 옆인 거예요. 같은 네트워크망 안에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돼요. 퍼블릭 인터넷의 IP는 A고 서브넷은 B예요. 요청을 보내면 A, B 써져 있고 서버가 이 요청을 받고 나면 연결이 끊기잖아요. 악시오스 포스트 하면 연결이 끊겨요. 그리고 리스폰스를 다시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요청을 되돌려 보낼 때 출발지 IP하고 목적지 IP를 뒤집혀서 보내요. 네트워크 요청이. 근데 뒤집히는데 실제로는 퍼블릭 인터넷과 네트워크 리소스는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 스텝을 거쳐서 통신을 하고 되고 적절한 네트워크 응답을 위해서 출발지 IP를 적절하게 변경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퍼블릭 인터넷, 라우팅 테이블, 인터넷 게이트웨이, 서버 A에서 D로 가고 싶은데 제가 서버에 요청을 보냈는데 라우팅 테이블로 가고 이 친구들이 출발지 IP를 이렇게 바꿔요. 자기가 지난 친구들로. 라우팅 테이블 지나니까 B로 바뀌고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바뀌니까 C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DC잖아요. 이걸 C를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목적지를 B로 바꾸고 그 다음에 A로 바꿔서 응답이 갑니다. 이런 과정을 네트워크 주소 변환 넷이라고 불러요. 넷과 인터넷 게이트가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어, 뭐 넷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요청이 왔을 때 그 요청을 이렇게 전달해 주지만 넷은 이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따로 차이점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딥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최초의 VPC에서 배포된 20대 기본 아키텍처에서 설명한 네트워크 설정은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프로덕션 레벨에서 사용 가능하려면 네트워크 구성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지금 설명 계속 들으면 너무 머리 아프고 아 이거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VPC 생성하실 때 어떻게 생성하실 거냐면 보이시죠? 프로젝트 이름 쓰래요. 저희는 monthly CS 쓸 거고요. IP 블럭에 192.168.0.0에 16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그리고 퍼블릭 서브넷, 프라이빗 서브넷, 넷 게이트웨이 클릭 이러고 만들면 지금 나왔던 그 긴 이론에 대한 뭐 라우팅 테이블이나 이런 친구들이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 보면 리전은 북부 버지니아, 가용 영역은 AC, 사이드 블럭은 192, 그리고 서브넷은 퍼블릭 서브넷 두 개와 프라이빗 서브넷 두 개. 서브넷 앞에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붙는 건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연결되어 있으면 퍼블릭이고요. 어,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없이 뭐 넷 게이트웨이라는 친구가 붙어 있으면 프라이빗이에요. 이 또한 어느 정도 몰라도 됩니다. 각각의 친구가 뭔지 이렇게 써져 있고요. 퍼블릭 라우팅 테이블과 프라이빗 라우팅 테이블이 뭔지도 써져 있어요. 이 친구들은 저희가 만들 때 쓰는 지식이 아니라 어, 이렇게 VPC 생성으로 만드실 때 프라이빗 써져 있죠. 프라이빗 라우팅 테이블, 퍼블릭 라우팅 테이블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넷 게이트웨이는 프라이빗이랑 연결되어 있고 퍼블릭 연결되어 있죠. 어찌됐건 이런 구조로 프로덕션에서 배포를 할 거다. 프로덕션 네트워크는 이런 구조예요.
각각의 친구들에 대한 설명은 다 포함을 했고요. 근데 저희가 컴퓨터를 안 배웠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도 알았고, 근데 컴퓨터는 어떻게 할 건데, 저희는 그 정적 웹 콘텐츠를 배포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프론트하고 S3를 사용하면 그 사용자의 트래픽이 늘더라도 서버가 다운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용자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 리액트 S3에 배포하셨을 때 혹은 버셀에 배포하셨을 때 사이트 안 나온 적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서버는 그 협업하실 때 보면 서버가 죽은 경험이 꽤 많으실 거예요. 서버가 죽었어요 하고 보니까 들어가니까 배드 게이트웨이 떠요. 503 이런 거. 서버는 요청이 늘어나면 컴퓨터이기 때문에 다운이 됩니다. 저희도 게임 많이 끄면 컴퓨터 튕기죠.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에 비해서 서비스 장애가 높은 빈도로 발생해요. 그래서 가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S3 하나는 8.6초의 장애가 발생하지만 EC2는 7분 12초의 장애가 발생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EC2에서 넥스트 서버를 운영하는 건 안정적이지 않아요. 또한 배포자 동화를 구성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 및 솔루션이 필요하고 이번 컴퓨팅 챕터에서는 해당 내용을 학습할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확장성, 가용성, 내구성 똑같은 개념이 나오고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EC2는 이제 컴퓨터죠. 컴퓨터인데 뭐 운영체제 선택하고 뭐 CPU 몇 개 쓸 건지 선택하고 리전, 북부 버지니아에 만들 거고 가용 용역이 뭐고 서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설 네트워크망도 골라야 되고 뭐 어떤 서버넷도 골라야 돼요. 그리고 뭔가 서버로 들어오는 트래픽과 서버에서 나오는 트래픽에 대해서 어떤 허용 규칙도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서버가 하나만 있으니까 그 서버가 하나의 가용 용역만 있으면 그 7분 12초의 장애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가용 용역 혹은 여러 개의 리전으로 서버를 많이 배포를 해야 돼요. 똑같은 비용으로 서버를 10개 깔 거면 여러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 지역으로 분산을 시키면 요청을 분산하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AWS 요청 분산 서비스라고 검색을 하면 로드 밸런싱이 나옵니다. 그게 ELB고 뭐 앞서 설명드린 부분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에 비해서 EC2가 다른 점이 정말 많지만 대표적인 건 EC2가 단일 S3와 EC2 비교하면 EC2의 가용성이 더 좋지 않다. 단일 S3와 EC2의 확장성이 좋지 않다. 더 안 좋아요, EC2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Next.js를 서버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EC2 한 대에 배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최소한 가용성이나 확장성을 유지한 상태로 프로덕션 레벨에 맞게 배포를 하기 위한 지식을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 번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실까요?